우리가 취미에다. 어제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댓글창에선 이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초동 소풀 집회에서도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플래카드가 거리를 메웠죠. 1년여의 시차를 두고 재연된 두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들, 그리고 같은 의미의 해시태그 운동. 문득 평행이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비춰져 불편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겐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는 절박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추미애 달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에 특별 요원 송현석 요원과 함께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가을이 훌쩍 찾아왔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코로나를 잘 피했고요. 또 네. 킹슈맨 다시 보기도 하면서 한 주 보냈습니다. 네, 킹슈맨을 다시 보기 하셨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보기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요원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송현석 요원을 만나는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딱 송현석 얼굴을 생각하면 금요일이 떠오르거든요. 정말요?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 앞에 있으니까요. 네. 아, 네.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추미애 아들의 청탁 의혹을 폭로한 A 예비역 대령,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 그리고 주식재산 갑부로 거듭난 방시혁 대표가 눈에 띄네요. 첫 번째 화제의 인물은 제보자 A 예비역 대령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부다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제보한 인물입니다. 추 장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들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했다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남겼는데요. 지금 공방이 계속 가열차게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이 A 대령의 주장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는 즉각 반박을 했었죠. 강당에서 만났었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만남 없었고, 강당에서 만났는데 이 강당은 온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청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탁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네. 청탁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거나 본인이 신고를 했었어야 되죠. 네.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증언으로서 효력이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법정에서 증언으로 효력으로 채택을 받으려면 네. 녹취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음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이제 녹음 파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녹취록이라고 했을 때는 것은 이 녹음본을 풀어서 서면으로 남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증언만이 지금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언만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들은 사람은 아니라고 했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원식 의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발언을 잠시 보고 오시죠. 네, 지난 8월 31일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 중 일부입니다. 처음에 이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추미애 장관 남편 서 교수하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부대를 옮겨달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이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라는 내용인데요. 문제가 된 것은 이 발언을 한 제보자 A씨, 예비역 대령 A씨가 신원식 의원의 참모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당은 군 시절 이 최측근 동료를 이용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보 진위를 의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이제 신원식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3사단장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이때 참모장으로 이제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복무 개월은 4,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친분이 두텁지 않았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신원식 의원 측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나왔었던 그 증언 녹취록은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 그 A 대령의 통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다라면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또는 추미애 장관 일가가 그 당시 A 대령에게 직접 청탁하는 녹취록이 있어야만 이게 확실한 증거로서 인정이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MC 장원이 지금 출연료 5만 원 더 인상해주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TBS 사장님께 했다. 네. 이건 MC 장관이 했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 주장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려면 명확하게 말을 했었던 청탁을 했었던 사람의 말이 등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것이 40분 동안 말해서 돌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청탁을 본인이 덮어준 겁니까? 듣고 그 기록에 남겼어야지. 아니면 신고를 네, 하든지. 그렇죠. 대령이 직무유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부정 청탁을 받았으면은 기록에 남기거나 신고를 하고 했었는데 본인이 말해서 돌려보냈다는 건 본인이 덮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고 싶으면 지금 오후에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간 직후에 오늘 금요일 저녁이나 오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닌 증거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로 드는 게 저의 실제 마음이기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 그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대신 깜짝 맞아서 놀랐네. 감사하긴 할 텐데. 네. 어쨌든 정리하면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신원식 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네. 증인이 갖고 있는 형태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해서 녹취와 관련돼서 추 장관 아들 측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실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은 이 녹취와 관련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예비역 대령 A씨와 이 보도한 방송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수료식 날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컴퓨터에 의해서 부대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이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저희들이 고발한 분은 세 분이고요. 비대령 지원 단장하던 분하고 SBS 기자하고 이제 방송사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주체는 그 당시 그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일병의 친척 조모 씨가 되겠고요.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여기서 언론이 얘기하는 A 예비역 대령하고요.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하는 B 대령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신원식 의원은 A 대령이 고발당한 직후에 바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쥔 키맨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무고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키맨이 맞습니까? 글쎄요, 키맨이 되려면 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진실로서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갈과 무관하게 만약에 이것이 진실로서 드러났을 경우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 고발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당연히 진실이 드러난다면 이 고발건 취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것으로 걸 수가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진실이라면. 걸 수 있는 법적인 그 죄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갈 물리기가 아니고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스모킹 건이 있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또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제보에 의존하지 말고 이 제보가 명확한 진실인지 아닌지를 빨리 말해야 되고요.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궤변을 늘어놓으며 추 장관 방어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런 진실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쉴드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처럼 보이는데 지금 하나하나 의혹이 해명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른 언론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니 왜 군병원에서 치료 안 하고 삼성병원에 나가서 치료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똑같은 경험이 있을 거란 추측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60만 장병 중에
군병원에서 치료하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군병원에서 치료하고 싶겠어요. 흔히 말하면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군대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큰 수술이라든지 또 조금 더 신중한 의료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의관이 직접 얘기를 해줍니다. 군병원은 나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네. 병원을 받고 오라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밖에 나가서 진료받는 것이 추 장관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병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하나하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서 마치 의혹 덩어리인 것처럼 하는 이런 플레이가 조 전 장관 임명 과정과 너무나도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정적인 제보가 있으면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바로 공개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관련해서 예비역 대령 A씨가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의혹이 되겠죠. 역시 이거 역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한편으로는 휴가에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로 통보했다. 이 때문에 특혜다라는 의혹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정식 입장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국방부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들어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의 군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이 국방부의 보도자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 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또 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이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네. 이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충분한 겁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방부가 흔히 말하는 정권에 줄을 섰다 이런 또 공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조사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야권에서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야권의 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나올 수가 있고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은 지금 국방부를 대하는 태도처럼 야권이 아니 검찰이 법무부 장관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가기 전에 쌓여있는 의혹은 하나하나씩 해명해서 넘어간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은 의혹만 쭉 늘어놓고 해명이 된 부분마저도 해명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서 이 사람이 마치 부정의 온상인 것처럼 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수술을 받았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나라 돈을 받으면서 어떤 스포츠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인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릎 수술 받았던 사람이 프로스포츠 축구단에서 일했다라고 하면은 마치 무릎도 안 좋은데 어떻게 축구팀에서 일하지? 근데 이 축구 선수로 뛰는 게 아니에요. 축구단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근데 6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 것은 또 약간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게끔 이상한 눈치로리로 보게끔 만든 거죠. 60대 1을 어떻게 뚫었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게끔. 그리고 나라 돈으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사기업을 포함해서 사립대학교를 포함해서 나라 돈이 안 들어가는 기업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치 부정한 나라 돈을 거기에 옮겨 쓴 것처럼 하게끔 만드는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를 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돼서는 킹스맨도 앞으로 의혹은 배제하고 사실과 진실만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화제 인물은 밥 우드워드입니다. 네, 어떻게 해도 특정 기자로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왜 화제 인물로 뽑혔는지 송영서 의원이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화제 인물은 밥 우드워드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입니다. 밥 우드워드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엮은 책을 이제 15일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 일부가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부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11월 미국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거죠. 충격적이다. 네. 제목이 경로라는 것부터 좀 놀랍기도 한데요.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미국 대선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고도 부정했었다.
알고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밥 우드워드 같은 경우는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트럼프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일반 독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이 진실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쯤 되면 경로가 아니라 제목을 자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치명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신의 전직을 이용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핵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도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집을 너무 사랑해서 못 파는 것처럼 그들도 핵을 팔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드워드는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 27통 가운데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5통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각하라고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김 위원장이 자신의 국무부인 장성택을 어떻게 처형했는지까지 자세히 묘사하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북한 문제만큼이나 한미 동맹 관련된 이슈가 궁금할 텐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밥 우드워드에 따르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는 100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우리는 호구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네. 합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고 우리는 당신이 존재하도록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렇게 본인한테 부정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책의 인터뷰에 왜 응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떨까요, 엠시장 의원? 트럼프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자신감 아닐까요? 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크게 자신에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단 워낙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좀 기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직을 마치 리얼티 쇼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판도 하기도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은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이어서 관련해서 BTS의 아버지 방시혁 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련해서는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죠? 네. 자, 궁금한 프로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궁금한 프로필.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BTS 파더 방시혁 대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너 가수 맞아? 웃음이 나와? 등의 이런 독설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또 이 소속 가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극과 극의 매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방시혁의 궁금한 프로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름 방시혁, 72년생, 나이 49. 자기 전에는 꼭 순정만 하나 로맨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감수성 풍부한 음악가. 중학교 당시 아버지가 사준 기타로 음악을 시작, 밴드를 결성해 직접 곡을 쓰며 사춘기를 보내고 음악하면서 공부는 또 언제 했대? 서울대 미학과 입학, 차석으로 졸업. 공기업 이사장직을 역임한 아버지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어머니, 7남매 중 방시혁 포함 5명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초엘리트 집안 출신. 대학 시절 유지아 음악 경연대회 동상 수상 후 JYP 엔터 대표로 활동. 2005년 독립해 빅히트 엔터 설립했지만 여전히 박진영과는 절친 사이. 히트맨 방이라는 이름으로 박진영의 고스트 라이터로도 활동. 2011년에는 동요계에도 진출해 동요집을 펴내기도 하고 올해 6월에는 트로트 엉덩이로 장르 불문 작곡 실력을 떨치는 중. 그가 작곡한 곡 열거하자면 G.O.D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하늘색 풍선, 백정이 총 맞은 것처럼 2AM의 죽어도 못 보내, 요즘 깡으로 이름 날리는 비의 나쁜 남자도 방시혁의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곡에 대해 일체 리메이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를 리메이크하고 싶다는 임재범의 요청도 이런지하 거절. 자, BTS 대부분의 곡을 작곡하며 저작권 부자가 된 그 방탄소년단이 지어준 별명은 방보. 방탄소년밖에 모르는 방보. 그렇다면 나도
방보. 자, 2019년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으로 입성, 그래미 어워드 투표권을 갖게 돼 2020 그래미 어워드부터 수상자를 결정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자, 최근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며 빅히트 엔터 공모 절차가 진행 중. 국내 3대 연예 기획사를 모두 합친 시가총액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의 전국이 들썩들썩. 자, 통키게 BTS 멤버들에게도 나눠주고 다음 달 상장일을 기다리는 중. 작년 서울대 졸업식 축사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 방시혁 집중 조명 중. 자, 궁금한 중. 자, 궁금한 500원. 자, 아니 채널 고정. 이상 방시혁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술적 감각하고요, 사업적 감각을 둘 다 갖고 있는데 우뇌와 자뇌가 똑같이 움직이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관련돼서 오찬석 의원 의견도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대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3대 기획사하면 보통은 이제 JYP, YG, SM을 분류했었었죠.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는 이수만 대표가 좀 원거리에서 유영진 작곡가, 지금 이제 이사인데 맡겨두고 이제 운영을 했었고, JYP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예 전면에 드러나서 네. 원더걸스 텔미가 대유행했을 때는 이 텔미의 노래 안무를 직접 짜서 주기도 하고 아주 개입이 많이 돼 있었고, YG 같은 경우는 또 힙합에 기반해서 서로 색채가 완전히 달랐는데 방시혁 대표도 역시 색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을 공부해서 이 철학을 공부한 것을 방탄소년단 가사에 담아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방탄소년단은 해외 아티스트들로부터 가사가 굉장히 깊이가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흔히 말하는 그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철학이 아니라 가사의 깊이도 남다르다, 이런 네.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송현석 의원은 방시혁 대표 혹시 취재한 적 있나요? 취재한 적은 없었는데 저도 BTS를 너무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관심 지금 있게 좋아한다는 보고.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암이었습니다. 대세에 묻어가신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사실 방시혁 대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적인 색깔이 훨씬 강한 대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족적이고 멤버들과 좀 친화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소속사였다면은 네. Y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이었는데 방시혁 대표는 이 두 개를 좀 합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 대한민국에는 없었던 기획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특히 예, 이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을 육성을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네.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끼리 불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표출해내지 않으면 안으로 계속 쌓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생기면 멤버들끼리 싸워도 좋으니 다 이야기해라. 네. 이렇게 또 지시를 해서 멤버들이 그를 또 다 잘 따랐다고 합니다. 네, 네.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네, 돈 때문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공모 희망가 밴드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최대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측됩니다. 주식기자 순위로 보면 국내 14위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 자체가 핫백 1위에 올랐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거는 그냥 말로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업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단 붙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의 인기와 더불어서 빅히트가 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다양한 이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해외에 많이 팔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입증한 거죠. 네, 관련해서 또 빅히트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라고 하면 따상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방시혁 대표의 지분 가치가 무려 4조 3,444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따상이 뭡니까 일단? 네. 네. 아마도 이제 우리 국장이 사실은 이 주식 전문가라 저보다 더 잘할 텐데 제가 이 펀딩 앞에서 주름 잡는 게 아니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일단 그래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주식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 네, 알죠. 네. 관심은 있지만 상처만 있는 사람. 아이고. 로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가 되고 네. 그리고 상장했을 때 이 주식이 상승했을 경우 따상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블이 되고 다음날 상장하고 상한가 네. 이렇게 합쳐서 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이제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가격 제한폭까지
상한가가 되면 네. 따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공모가 대비 160% 정도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SK 바이오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 네. 자, 이게 공모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았었죠. 네, 지금 예측되는 시총이 4조 원대 후반대인데요. 올해 초에 상장 얘기될 때는 6조 원대를 예측하기도 했었어요.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따상이 되면 실제로 6조 원대에 이르게 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식보다 중요한 우리 문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돈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빌보드 핫백에 오른 경제적 가치, BTS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일단 다이너마이트로 직접적인 매출을 벌어들인 돈이 2,457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그 연가적인 소비재 수출이 있었는데요. 이게 3,717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경제적으로 이제 이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2,32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특한 거는 이런 경제적 효과 통계가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콘서트도 못하고 해외에서 인터뷰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제한을 한 겁니다. 다 제하고 뭐 콘서트도 못하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못하는 상황들을 다 지금 고려한 거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브랜드 상승이라든지 혹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가치만 1조 7천억 원. 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보다도 BTS라는 존재 덕분에 느껴지는 기분 전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순서는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입니다. 네, 맛있는 시사 티키타카 뉴스. 오늘 주제는 역시 저의 자체 BGM. 제작진이 만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자체 BGM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밤! 자,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는 바로 코로나19 못 피해간 세계 셀럽들입니다. 이 셀럽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킹주맨에서 우사인 볼트 선수의 확진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먼저 이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인생은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삶 역시 포레스트 검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톰 행크스 네.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네. 부인인 리타 윌슨까지 확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니엘 데킴 그리고 안토니오 반데라스까지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톰 행크스 부부 같은 경우는 일단 확진해서 회복을 완전히 했고요. 이 항체를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인터넷에서 이 호주 의료진이 회복을 빨리 하라는 의미로 윌슨을 넣어줬다. 근데 가짜 뉴스였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톰 행크스 부부는 확진받았다가 무사히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훈훈해했는데 가짜 뉴스였군요. 네, 호주 풍자 사이트에서 네. 합성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아, 이럴 때 가짜 뉴스가 더 훈훈할 때 참 난감합니다.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 외에도 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드라마 로스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 다니엘 데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페이퍼 타월이 여기 있네 라고 하셨던 분. 여태까지 난 미행한 거야 라는 대사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계 이 헐리우드 배우인데요. 이분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확진 판정 공개 11일 만에 다행히도 너무나도 다행히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덕분에 특별한 생일을 보낸 이도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출신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예. 어린 시절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였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상태에 있다가 60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드웨인 존슨 지금 헐리우드 수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웨인 존슨도 확진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됐었는데요. 드웨인 존슨은 자신의 부인과 4살과 2살 두 딸 역시 확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겪었었던 병이나 어떤 증상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다행히 지금은 확진 후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죠. 노바크 조코비치와 상대 선수였던 초리치 모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조코비치가 참석했던 농구 이벤트 경기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미국 프로농구 NBA 센터 니콜라 요키치도 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고요. 이 해외 스타들이 이렇게 많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해외 셀럽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창석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네이마르 지금 나오고 있죠. 네이마르와 은바페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축구단 같은 경우는 팀별로 움직이기 네. 때문에 단체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이비자 섬에 놀러 갔다가 같은 팀 선수 2명이 더 확진이 돼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7명이 총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회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스포츠 스타들도 많이 확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질병인 겁니다.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간혹 나는 건강하니까 코로나19가 피해가겠지라고 이제 오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방역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실시간 댓글 상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톰 행크스 항체가 아닌 혈장을 기부했습니다. 자, 외국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구나. 윌슨! 이라는 댓글. 톰 행크스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자, 밥 우드워드 이야기 들으니 어떤 인물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라고 또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다이너마이트 현재 2주째 1위입니다. 너무 기뻐요. 라면서 이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야기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많은 댓글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He knowingly and willingly lied about the threat it posed to the country for months. He had the information. He knew how dangerous it was. Now, while this deadly disease ripped through our nation, he failed to do his job on purpose. And I don't want people to be frightened. I don't want to create panic, as you say. And certainly I'm not going to drive this country or the world into a frenzy. 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트럼프 음모론과 미 대선 전쟁입니다. 대선 전쟁은 알겠는데 음모론은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실 미국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치적 이벤트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에 음모론이 빠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음모론도 정치 대선과 이런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판세는 좀 예측이 불허하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CBS 방송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의 52%가 바이든을 뽑겠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트럼프를 뽑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4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이든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또 이게 역전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이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4년 전에 힐러리 때와보다도 더 적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지금 상황으로서는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전세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힐러리가 앞서가다가 트럼프한테 역전당했던 4년 전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늘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차질이 있고요. 네. 주식시장 급락세도 있겠고요. 캠프 자금난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19 백신 차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백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백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2달 정도 앞두고 굉장히 반전 카드로 좀 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대선 전에 빨리 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패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진 거죠. 영국 제약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있었는데 임상 1상 이상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3상 과정 중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오면서 지금 임상을 중단한 상태인데 문제는 트럼프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또 만약에 개발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제 대선 전에 한 3억 명 정도가 이 접종을 맞을 수 있는 분량을 공급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백신의 개발 차질이 결국은 트럼프의 뭔가 계획에도 차질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대선 전에 백신을 손에 쥐고 대선 그렇죠. 선거를 치를 생각이었는데 네. 그 계획이 차질이 빚어졌단 말씀이군요. 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자신의 치적으로 늘 이야기하던 이 경제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의 지표인 주식 시장이 급락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 네. 전문가인 우리 신기주 국장이 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좀 잘 아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어제 좀 떨어졌습니다. 뭐 그저께는 좀 올랐었는데 지금 랠리가 반복되고 있죠. 계속 상승세가 높아서 최근에 12,000선 나스닥 기준으로 돌파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30%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랠리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기반으로 재선을 낙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게 된 거죠.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재선 전략, 이건 모래성 쌓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참 의아한 게 트럼프가 다른 건 다 없어도 돈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심은 못 얻었어도 돈은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 캠프에 선거 자금난이 있다는 소식은 뭡니까? 네, 선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하나로 한 1,190억 원 정도를 이제 본인 돈으로 쓰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개인 재산 6,600만 달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까지 이렇게 탕진한다기보다는 쓰는 사례 자체가 사실 거의 전례가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재선 캠프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부터 현재 7월까지, 최근 7월까지 8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절반인 4억 달러 정도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 트럼프와 바이든을 지지하는 층들의 뭐 모금액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 들어오는 이 모금액이 바이든 측으로 들어오는 모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돈을 써서 선거 자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만큼 주요 지지층까지도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오창석 의원 같은 경우 과거 출마했을 때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는데도 빚을 져서 자기 돈으로 100%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돈 많은 트럼프는 자기 돈을 안 쓰네요. 네. 떨어진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규모마저도 계획적이지 못했군요. 예, 그렇죠. 네, 선거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오창석 의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위기감이 들 때 사람들은 음모론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모양입니다.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창석 의원이 이 네. 음모론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M본부의 그 놀라움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에 온갖 음모론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게 저 세익스피어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네. 거기를 저는 신봉하고 있습니다. 네. 37개의 희곡과 153편에 네. 시를 남겼는데 친필 원고가 아직까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거를 한 사람이 썼을 리가 없다. 친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해서 이제 음모론. 이건 네.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음모론인데 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관련된 음모론은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음모론은 워낙 본인이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라든지 네. 또는 성적인 관련된 부분에서 음모를 많이 제기했었죠. 네. 트럼프를 둘러싼 음모론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제기한 네. 음모론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죠, 시장원 의원이.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킹덤 스페셜 퀴즈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트럼프가 주장한 음모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오창석 의원이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리 투표함은 사기다. 해리스 미국 시민 맞아? 자, 민주당은 아동 성매매 조직. 네, 지금 코로나 속보 때문에 잠깐 밑에 가렸었는데요. 1번 거리 투표하면 사기다. 자, 2번 해리스 미국 시민만, 3번 민주당은 아동 성매매 조직이다라고 했었는데요. 트럼프는 워낙 음모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등장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둘러싼 음모를 무조건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2번은 무조건 맞고요. 새롭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거리 투표하면 사기다. 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투표 방식을 채택해달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방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역시 맞을 것 같고요. 3번 아동 성매매 조직이다. 라는 극단적인 내용을 말했었는데 민주당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이 선거 관련된 이슈 LGBTQ 요즘에 Q까지 얘기합니다. 퀘스천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집권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 2, 3번 모두입니다. 네.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예. 참 분명 제가 살짝 사전에 간을 좀 봤거든요. 근데 자세히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못 맞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퀴즈를 냈는데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세 가지 모두 트럼프 관련된 음모론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0% 정답률을 자랑하는 오창석 의원. 자, 근데 음모론 하나씩 살펴볼까 싶은데요. 거리 투표함 음모론. 이게 뭔가 싶은데 오늘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리 투표함을 이용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음모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 미국 대선 투표는 한국과는 달리 저희는 이제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되지만 미국은 우편으로 우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 투표는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용지에 투표용지에 사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거리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투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리 투표함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거리 투표함 자체가 중복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거리 투표함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의견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 지역과 공화당 지지 지역이 분명히 갈리고 있는데 그럼 어디다 이걸 설치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죠. 낙점된 그 카멀라 하리스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버선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건 역시 지난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한테 했던 맞습니다. 것과 비슷하죠. 네. 또 하나는 조 바이든 문희던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조종당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게 큐어넌이라는 조직이 있다고요? 네, 큐어넌이라는 조직으로부터 사실 나오는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에 거대한 아동 성매매 지하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뭐 사탄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 그리고 민주당 인사인 뭐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핵심이다 이런 음모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범죄 조직을 깨부수러 나온 굉장히 외로운 영웅이 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게 이 큐어넌의 그 내용인데요. 이런 음모론이 사실 지금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 큐어난이라는 게 이제 Q라는 이니셜을 가진 트럼프 정부 익명의 고위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한 극우 사이트에서 이 음모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니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네, 큐어넌이 확산시키고 있는 음모론이 미국 대선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개가 있던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한 3개 정도 먼저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피자 게이트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 DC에 피자 가게를 차려놓고 뭐 지하에서 아동 인신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9.11 테러 관련해서 이 쌍둥이 빌딩 테러가 알카에다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소행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랜데믹이라고 해서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들이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신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음모론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큐어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게 문제일 텐데요. 이런 식의 음모론이 트럼프 재선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코로나19 초기 때 빌 게이츠를 생각해 보시면 빌 게이츠에 대한 음모론이 각종 음모론이 많이 나왔었죠. 뭐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제약회사 손을 잡았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빌 게이츠 개인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각계각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가 결국은 트럼프 본인에게도 사실 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한테 좋을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트럼프 음모론과
미 대선 전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음모론을 통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지금까지 덤으로 알아보는 깊이 있는 주제 킹덤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2.5단계 거리 두기에도 확진자는 100명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집단 감염 왜? 코로나19와 독감, 중복 감염 위험성.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전에 우선 조금 전에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 이 중에서 지역 감염이 161명으로 역시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 확진자 추가폭은 9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지역 감염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요즘 현황에 대해서 강양구 의원이 덧붙여 주시죠.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는 100명대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지속적인 하향 추세로 일일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바랐었는데 이 방역당국이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주 초에 100명대 초반이었던 지역 확진자가 지금은 100명대 후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성적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두 번째 주제는 세브란스 병원 집단 감염 외인데요. 어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고요. 이제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가 된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전에 왜 2.5단계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가 떨어지지 않는 거와 답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이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이 환자들에게 환자식을 제공하는 영양팀과 그리고 재활병원 두 군데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 사이에서도 개별적인 전파 경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전파를 된 것인지를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로구청에서도 확진 환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에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이렇게 과거처럼 많은 확진 환자들이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뜻밖의 여러 가지 장소에서 작은 확진 환자 집단 감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은 방역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2.5단계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마지막 주제가 바로 코로나19와 독감 중복 감염입니다. 이 소위 트윈데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 중복 감염이 가능한 겁니까? 네, 중복 감염이 가능합니다. 어제 이제 정은경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추가로 확인을 해봤는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름이었지만 거기는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돌았었는데 실제로 독감도 앓고 코로나19도 앓는 환자들이 여러 사례가 보고가 되었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남반구 사례들을 모아서 과연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앓게 되면 더 중증으로 이어지는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말에도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킹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